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있었던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각각 무엇이었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졌었던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어떤 나라가 어느 지역을 식민지로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동맹을 맺은 나라들, 그리고 그렇게 대립을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삼국 동맹이라든지 삼국 협상과 같은 이러한 동맹국들이 나타나게 되고,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도 한꺼번에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노리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먼저 차지해 버리는 바람에 세르비아는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라예보 지역을 방문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한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한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러시아가 세르비아에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전쟁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을 주도한 나라는 바로 독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식민지를 갖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전쟁 수행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세르비아, 러시아 등등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독일의 전쟁 계획의 경우에는 잽싸게 프랑스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제압하는 게 그 계획이었는데, 의외로 프랑스가 전쟁을 잘 버티게 되는 바람에 전쟁이 장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는 와중에 미국 같은 나라는 전쟁에 참전하진 않았지만은 자기의 적국인 영국 같은 나라한테 계속 전쟁 물자를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영국이 전쟁 물자의 확보를 막고, 나아가서 미국 같은 나라가 영국에게 전쟁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수함을 풀었어요. 그게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미국 배가 몇 차례 걸려서 어뢰를 맞아서 가라앉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쟁에 참전하지 있지 않았던 미국이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하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은 급격히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나가게 되었고, 독일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독일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동맹국들이 먼저 항복을 했고, 독일에서 해군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제 지배체제가 끝이 나게 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독일 공화국은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일본의 경우에는 영국과 맺었던 영일 동맹에 근거해서 산둥반도 지역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권을 차지하고자 전쟁에 참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누가 이길지 몰라서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하다가 미국이 연합국 측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연합국 측에 참전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강대국들에게 빼앗겼던 중국의 이권을 되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 승전국들이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를 정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으니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파리 강화회의를 주도했던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식민지 같은 거 만들지 말자. 각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비롯한 14개의 평화 원칙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윌슨의 이러한 주장의 경우에는 이상적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승전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게 맺어지게 되면서 독일 같은 패전국에게는 이런 어떤 민족 자결주의와 같은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면서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승전국들에게는 이런 민족 자결주의 선언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이미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하였었고요. 그리고 윌슨 대통령의 주장에 의해서 또 다른 국제적인 대규모의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 국제기구로서 LN 국제연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배운 기억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을 이어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었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1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 1919년 20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사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자, 하지만 19세기 말쯤 가게 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산업화, 근대화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 많은 기계와 공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수많은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새로운 어떤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러시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근대화 산업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화까지도 기대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근대화 산업화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는 그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짜르라고 부르는 러시아의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차르라고 불렸던 러시아의 황제들이 유능하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군주들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차르들의 경우에는 무능하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명예욕 같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무능하면서도 이기적인 군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러시아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 있었죠. 러일 전쟁.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 무리하게 뛰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전쟁 물자로 우선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해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도 졌어요.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짜르의 황제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 차르의 전제 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러시아의 짜르 지배 체제가 문제가 많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05년에 일어났던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러시아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노동자 계급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 그리고 우리 러시아도 서양에 있는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헌 정치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러시아 황제 짜르의 궁전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무려 14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황제의 궁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라고 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은 황제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러시아 짜르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아무런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위대를 향해서 군대를 풀어서 총을 쐈습니다. 발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가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전국 각지에 이 차르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당시에 러시아의 차르 지배 체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던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또 러시아는 차르의 결정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과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겼으면 모르겠어. 전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장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전쟁 물자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이러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견디다 못한 노동자와 병사가 차르 지배체제를 끝내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노동자 병사 대표자 회의, 줄여서 소비에트라고 불리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 조직의 중심이 되어서 황제 지배체제를 끝을 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를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니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러시아 혁명의 제1차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3월이었기 때문에 3월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혁명 가운데 1차 혁명 혹은 3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황제 지배체제가 끝이 나게 되고 러시아에는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을 개혁해야 하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그만 발을 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했고 러시아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 역시 임시정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블라드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바로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공장과 기계가 생겼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볼셰비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러시아 공산당이 되고요. 그 러시아 내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했던 이 볼셰비키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블라드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가 러시아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제대로 부응해주지 못하게 되자 블라드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무장공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무너지게 되고요. 소비에트 정부가 세워지게 되니 그게 바로 러시아 혁명 가운데 2차 혁명, 11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러시아 혁명은 무엇이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된 사건이다. 그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수업 듣고 있는 거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이 소비에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또한 이 블라드미르 레닌과 볼셰비키의 경우에는 1919년에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사실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운동가들에 불과했어. 실질적으로 큰 돈이나 권력,
국가적인 권력이나 힘,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혁명을 러시아 안에서만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 전 세계 자본주의에 왔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자 사회자들을 지원해주고 이끌어주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기 위한 국제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러시아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적인 권력과 경제력을 갖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제연합,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지도해주는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특히 독립운동가들 경우에도 이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는, 지도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또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 소비에트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지역의 소비에트들을 모두 합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922년에 탄생한 줄여서 소련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두 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을 러시아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그죠? 배운 적 있나요? 학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본 적 있나요? 없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인문계를 선택할 학생들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배울 기회가 몇 번 더 있을 것이고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나날이 발전해 나가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 모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사상,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무엇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였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분석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것은 각각 무엇이었냐면은 자본가, 부르주아와 그리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자본가, 부르주아란 무엇이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를 가지고 우리는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수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바로 공장과 기계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느냐?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르주아들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해서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장에다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부르주아, 자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장과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물건의 원료도 필요하고 그것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하지만 사장 혼자서
공장과 기계를 다 돌려서 물건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기에게 고용이 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해 줄 사람들, 나의 공장과 기계를 운영하는, 돌릴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담입니다만은 부르주아는 프랑스어고요, 프롤레타리아는 독일어예요. 자,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해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 임금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부르주아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과 기계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상품을 생산해내고 그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해서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먹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얘만 좋아지는 거. 그렇죠. 여기 써있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본가들만, 부르주아들만 무지무지 많은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들의 경우에는 밤새도록 매일같이 일을 해도 결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더라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자, 선생님 밑에 초록색 글씨로 예를 들어놨어요. 자,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시멜로, 밀가루, 코코아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공장과 기계를 돌리는데 전기세, 기름값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장에다가 초코파이를 한 개에 1,000원에다 내다 팔면은 1,000원의 이익을 버는데 문제는 초코파이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원료비가 한 300원, 그 다음에 공장 운영비가 한 200원 정도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초코파이를 하나 팔아서 얻는 이익은 얼마인가요? 500원의 이익을 얻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500원의 이익 가운데 이 회사 사장의 경우에는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100원을 노동자들에게 준다면 자기는 400원을 먹을 것이고 400원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자기는 100원을 먹게 될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지 따라서 초코파이 한 개 팔아서 이 500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최소한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거야. 100원을 주고 자기가 400원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노동자들이 아니 우리는 100원 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이거 이 돈 받고 일 못해요. 라고 그냥 거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거 가지고 양쪽이 오케이 해가지고 돈 받아서 일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고용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받아서 100원이 뭐야? 50원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매일같이 일을 해도 자신이 일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나날이 부여해 주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들은 백날 열심히 일해도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있나요?
최저임금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사업가들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 수 없도록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못 살겠다 우리 사장 월급 올려달라고 그들끼리 단결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노동자들을 가난해지고 자본가들을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바라다 보았어요. 결국 초코파이 사 먹는 사람들 누구야? 자본가들이야, 노동자들이야? 노동자들이야. 결국 노동자들이 초코파이 사 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월급이 줄어들다 보면 초코파이 사 먹을 돈이 없겠지. 그러면은 초코파이를 만들어 시장에서 팔리지 않겠지. 그러면 회사도 망하겠지. 결국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들 모두 다 망하는 길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라고 보았느냐? 문제는 오직 자본가들, 부르주아들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았느냐? 생산수단을 공동의 소유로 해야 된다. 모두의 소유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초코파이 한 개 팔아서 500원이 남았을 때 그 500원을 이 초코파이 생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이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이 사회주의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생산의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생산수단을 모두의 것으로 하게 된다면 누구나 자신이 일한 대가만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다 라는 것이죠. 다만 자본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려고 할까? 아니요. 아니겠지. 미쳤다고 내놓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라고 보았느냐? 계급투쟁, 싸워서 뺏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싸워서 빼앗아서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사회주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급투쟁을 통해서 생산수단이 공유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공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장에 초코파이만 있나? 아니겠지. 연필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겠죠. 그죠? 문제는 이 연필 공장, 자동차 공장, 초코파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이, 순이익이 다 똑같을까?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을 받고 또 연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을 적게 받는 이런 어떤 불평등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연필, 초코파이, 자동차 모두 다 필요한 재화들인가요? 그렇죠. 이것들 모두 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인데 이것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사이에 왜 경제적 차별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의 주장인 겁니다. 따라서 연필, 자동차, 초코파이 모두 다 같이 생산해내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은 모두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 사이의 불평등인 빈부격차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럴듯한가요? 네. 그럴듯하죠.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임금만 받아가면서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서 노동계급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렇죠. 한 줄기 구원의 빛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그죠? 특히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후진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이 있었지 실제로 그런 것이 일어난 나라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봤어. 무엇을? 러시아 혁명을.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게 될까? 더욱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겠죠. 그죠? 어디에도?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경우에는요,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애당초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게 왜 발생을 하지? 생산 시장. 그렇죠. 사회주의, 애당초 이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자국의 산업이, 공장과 기계가,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싼 값에 수입해오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민 지배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식민 지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때문에 나타난 구조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무너뜨리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신의 새로운 사상으로, 이념으로 확립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독립과 이후의 새로운 국가의 건설까지 목표를 세우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망했지? 이런 이상적이어서. 너무 이상적.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일까? 왜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를 죄다 망했지? 북한 같은 나라만 간신히 살아있고? 꽤 그럴듯한데 왜 망했을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엇을 간과했다? 인간이 이기심을 간과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야근하는 거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아니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지? 밤새도록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 같은 거 만들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비해서 생산력이 크게 뒤처지게 되고 새로운 발전 같은 것들을 이루는데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 지금 오늘날에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패한 경제 실험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힘겨움에 고통받고 있었던 노동자들,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 농사 지은 것의 절반 이상을 소정료로 내놨던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구원의 빛처럼 다가왔던 사상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네요. 자, 끝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이 중국과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산둥반도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이권을 얻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독일과 싸워서 산둥반도의 이권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하지만 산둥반도는 원래 어느 나라 땅이야? 미국 땅이야, 산둥반도가? 산둥반도 어느 나라 땅이야? 중국 땅이잖아, 그지? 그래서 중국한테 요구를 해요. 너네 나라의 산둥반도의 이권들 원래 독일이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싸워서 뺏었으니까 이제 내 걸로 인정해줘 라고 중국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1차 세계대전에 무엇이었나요? 승전국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경우에 승전국이기 때문에 21개조 요구 같은 것들이 철회될 것을 기대했어요. 자기도 승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승전국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었느냐?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일본은 그럼 독일이랑 싸우기라도 했지 중국은 별로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일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인정해 주게 되자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니 그게 바로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났던 이른바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이것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3.1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오사운동이기도 해요.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중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우리 중국 국민들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만큼 강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이 중국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해내게 되고요. 또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사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정당이 오늘날까지 중국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중국의 역사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중국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자,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유교육 과정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배웠는데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청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혼란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에서 키웠던 중국의 새로운 군대들이 있어. 그 군대가 중국 각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각지의 중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장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왕처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변 지역을 왕처럼 통제했던 이 군인 세력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군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서 중국 각지에 이런 어떤 군인들이 각자의 지역을 장악을 하고 통치하는 이런 상황이 당시 청나라 망하고 난 이후의 중국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 군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문제는 이 군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나라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뜯어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군벌이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국민당,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입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에요. 사실 이 둘은 사이가 좋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져야 된다? 군벌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만큼은 동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군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으니 그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차가 있으니까 몇 차도 있을까? 2차도 있겠죠. 그죠? 3차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2차는 나중에 중1 전쟁 때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둘이 다시 한번 손을 잡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손을 잡아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군벌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군벌들을 때려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아니죠. 그만큼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야? 못 사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죠? 중국의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공산당 세력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장제스 같은 국민당의 지도자들은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가 군벌들 다 없어지고 나면 중국은 뭐가 되겠다?
공산당판이 되겠다, 공산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벌들에 대한 타도가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상하이에서 이 장제스의 지도하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상하이 쿠데타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공합작은 깨지게 되고요. 이후에 장제스의 지도하에 국민당이 나머지 군벌들을 타도하고 난징에 새로운 통일된 정부를 세우게 되니 그게 바로 국민정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경우에는 국민당의 공격을 받아서 해체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농촌으로 침투해가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다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역할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마오쩌둥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등장하면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해요. 되셨나요? 네, 중국의 상황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지만 사실 일본 본토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 물자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많은 전쟁 물자를 수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많은 공장과 기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 물자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껏 만들어놨던 공장과 기계가 제대로 못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가난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노동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의 노동자 계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공산당 등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가 일본 내에서도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이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반갑지 않죠. 왜냐?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천황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천황이 아니라 과거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무사 출신의 군인이나 기업가들이거든요. 군인이나 기업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확산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결코 반갑지 않은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때려잡기 위한 맞춤형 법안을 만들어내게 되니 그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황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조직이나 결사, 가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되겠고요. 이후에 1920년대부터 이 일본과 그리고 한반도에도 적용이 되면서 많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또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탄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한 수 아래로 취급받고 있었던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LN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기들이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같은 서양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물론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쑥대밭이 됐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중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일본은 어땠어요? 전쟁 피해를 안 입었어, 그지? 그러니까 일본이 동아시아 내에서 특히 중국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을 때 옛날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가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막아설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문제는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일본에게 자기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이권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회의를 만들어내게 되니 그게 바로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 워싱턴 회의라는 국제회의를 열었던 겉으로 내세웠던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중국의 주권을 보장해주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해군력을 축소해서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워싱턴 회의를 열었던 구체적인 명분, 겉으로 내세웠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명분을 자세히 따져보자면 무엇을 하자라는 얘기냐? 중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싸우지 않고 잘 조정하자. 특히 지금 여기서 일본이 중국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라고 하는 게 이 워싱턴 회의가 열렸던 실제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은 또다시 이러한 유럽 서양 강대국들에게 강력한 국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독일과 싸워서 기껏 얻어냈던 산둥반도의 이권들 다시 중국에 돌려줘야만 했어요. 삼국 간섭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군력도 축소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기분이 어땠을까? 굉장히 나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영국 너네랑 안 놀아 라고 하면서 영일 동맹 끊어버리게 되고요. 이후에는 점차 그들의 적이었던 누구랑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독일 같은 나라랑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러시아 혁명과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중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910년대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